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립목포대학교의 교양학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연구 주제가 사실은 이 섬, 한 10년 전부터 해서 섬이 왜 소멸되는가, 그 섬을 어떻게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정책적인 내용들, 또 약간 법률적인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공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예. 사실 오늘 강연을 현장에 와서 깜짝 놀란 게, 큰일 났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인데요. 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같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7살까지 있는 그 학부모인데, 저희 애들은 아빠가 뭘 가르쳐 주면 어렵다 하고, 아빠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알아서 하겠다,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의 눈높이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섬은 어떤가, 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섬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바다 섬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앞선 강의들에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섬에 대해서는 처음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곳, 또 바다와 섬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오늘 1시간 남짓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부를까? 예, 여기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본을 보시게 되면 무슨 색깔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거의 보시면 블루입니다. 예,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하얀색은 아마 구름인 것 같아요. 구름을 제거해버리면 대부분 파란색이 한 70% 이상 있대요. 우리 바다가 지구 표면에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구라는 말 자체, 지구는 땅 지자를 쓰잖아요. 땅이 이루어진 공 같은 형태잖아요. 근데 우린 이상해요. 땅은 30%도 안 되는 면적이래요. 바다는 70%인데.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해구가 맞겠죠.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지구라고 부를까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폭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게 똑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격한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 경제 발전의 중심축은 육지, 특히 대도시였어요. 주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과거 우리나라가 신라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때 번창했던 그 시대에는 바다를 이용하는 민족이었는데 그게 많이 줄었대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해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요, 이 바다에는 아까 앞선 강의에서 봤듯이 단순하게 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지구의 날씨, 기후변화까지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바다가 하고 있대요. 혹시 이런 거 배우셨나요? 예, 배웠을 것 같아요. 앞선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아마 강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짧게 넘어가고요. 이런 멋진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산소 만들기, 이것도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지구 산소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지구의 산소를 생산하고 만드는 것은 나무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숲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배우고, 나무를 이렇게 잘 가꾸어야 된다, 녹색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는데, 커서 바다를 보고 바다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바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70%의 산소 공급원인 역할을 합니다. 예,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온도 조절도 한대요. 우리 보면 혹시 강릉 혹시 놀러 가보셨어요? 강릉과 서울은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강릉이 서울보다 여름에는 시원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그 이유는 물론 그 큰 산이 있는 팬 현상도 있지만 적지 않게 바다의 영향도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대가 있다 보니까 난류가 흐르잖아요. 동해안 쪽에는. 그런 영향 때문에 바다가 열을 저장하고 그걸 조금씩 나눠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온도 조절 역할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는요, 이런 물, 비와 구름의 친구이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물의 순환이라고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물의 순환. 물의 순환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은 사실 바다가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바닷물이 이렇게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로 떨어져서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와 구름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앞서 해조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해조류가 또 이런 이산화탄소의 흡수원까지 하는 나쁜 공기를 바다가 40% 정도 흡수하면서 이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다가 하는 멋진 일들입니다. 또 그러면 인간과 바다. 우리 인간은 바다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해요. 바다 역할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막혀 있어요. 물론 우리 삼면의 바다라고 배워요. 맞죠?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라고 배우는데 결국은 북한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못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륙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진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섬과 같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는 경제 발전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좀 활용해 가지고 싼 철강이나 다른 나라에서 싸게 석유나 철강들을 수입해 와서 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을 하고 그걸 다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교역을 하고 있는,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 양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수출입의 99%, 거의 100%죠. 100% 가까이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합니다. 대단하죠?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보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대요. 특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식량 자원도 한 25% 정도를 이 바다를 통해서 생산하고요. 또 아직도 우리는 우주는 그래도 많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서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발견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다는 개척되지 못한 공간이 더 많대요. 인간이 가지 못한 공간,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더 많대요. 그리고 각종 광물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바다 밑속에는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나 히토류 같은 그런 중요한 광물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요. 또 옛날 사람들도 사실 이 사상가인 이 텔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그 사상인 BC 544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700년 정도 된 전에 사람도 이러한 사상가도 바다를 다스린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장보고라는 사람 아세요? 네.
장보고는 언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어느 시대? 신라 시대죠. 지금 한 20년 전에 장보고 관련 막 드라마도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책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데 장보고가 어디서 활동한지 아세요? 바다에서 했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그 완도라는 섬, 예, 전남에 있거든요. 완도라는 섬에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동남아시아까지도 진출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군대까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해상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역왕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다를 제패한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예. 우리 대학과 거의 유사한 명칭의 국립목포해양대학교라고 있어요. 또 한국해양대학교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건 있고 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에 있습니다. 그 해양대학교에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보고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우리의 선배인 장보고 대사를 뭐 이렇게 우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번 달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어떻게 알아요? 야, 그래요. 국가기념일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이에요. 왜 근데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했을까요? 그렇죠. 야, 이렇게 오늘 강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정도로 잘하는데 맞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한 5월 31일 바탕으로 해서 1996년도에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그때 바다의 날을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큰 이벤트, 큰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앞선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보면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다. 예, 이거 했고요. 또 우리가 마시는 산소, 비, 또 날씨까지도 모두 바다와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고마운 친구처럼 아껴 쓰고 보호해야 된다. 예,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섬입니다. 아마 바다는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바다보단 저는 섬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섬, 혹시 가보신 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 섬 맞아요. 예. 우리나라 몇 개 정도의 섬이 있을까요? 예. 예, 몇 개 정도의 섬이 있을까요? 300개, 3000개, 2000개, 3개? 예, 방금 3340개까지 나왔어요. 예, 거의 맞아요. 예. 예, 정확하게는 아직 각각 통계청이나 해양수산부나 행안부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지만 3340개, 8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만. 그럼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섬이 있을까요? 되게 많겠죠. 저도 선생님도 섬을 연구하겠지만 우리나라 섬 전체를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주로 연구하는 곳이 사람이 사는 섬, 유인도라는 곳인데 그 유인도가 한국만 해서, 우리나라만 해서 470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한 200개 정도는 가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못 가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섬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예, 아일랜드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아일랜드란 말 영어 단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뭐예요? is라고 하고 뒤에 거 뭐예요? 랜드는 뭐예요? 예, 땅이죠. 그러면 앞에 is는 무슨 뜻을 말할 거예요? 이것. 시 아니고요. 예, is는요, 이제 어원 속에서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 예. 물과 땅이 만나서 형성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 속에서. 또, 이건 뭐예요? 도서라고 써졌죠. 도서란 말 들어보셨어요? 책이 아니고요. 예, 책이 아니고, 섬을 한자어로 하면 도서라고 해요. 근데 이 도서도요,
두 한자 뜻이 합성된 건데, 합해진 건데요. 하나는 큰 섬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작은 섬이란 뜻이에요. 큰 섬과 작은 섬을 일컫는 걸 도서라고 하거든요. 그런 섬들, 주로 이제 섬이라고 하면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땅이라고 해요. 예.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네. 예, 이겁니다. 혹시 우리 국가의 3요소, 작년부터 우리가 헌법을 엄청나게 국민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헌법에 있는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국가의 3요소, 구성하는 3요소 있잖아요. 예?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영토라고 여기 힌트가 있겠죠? 예. 먼저 누가 있어야 돼? 국가를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주권이 있겠죠. 예,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영토에 대한 개념은 그 우리나라 헌법의 3조에 나와 있어요. 3조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있어요. 예, 한반도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지도를 말하는 거겠죠. 한반도. 그리고 그 부속 도서, 그거 딸려 있는 섬들이다. 이거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또 이 섬들과 관련된 섬을 좀 잘 살게, 사람들이 좋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섬 발전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섬이라는 것은요, 주로 이제 섬들에 대해서 정책 지원, 재원을, 또 예산을, 그 국가 예산 돈을 좀 쓰기 위한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요. 그 법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 제주도는 사실 우리나라 이 법에서는 섬으로 치지 않고요. 해상에 있는 모든 섬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조시, 만조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뜻이에요? 만조 때다. 우리 물때 배울 때 안 났을까요? 만조는 물이 가장 많이 들 때, 가장 썰물과 들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썰물과 들물이 있거든요, 바다에서는. 그런데 예, 조속, 예, 그렇게 있는데 이 만조 같은 경우는 물이 가장 많이 들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드러나는 것, 들어간 땅을 기준한대요. 예,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럼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과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계속 기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해양을 진출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과거에도 고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진출했지만 더욱더 경제적인 것들, 돈을 벌기 위한 것들 때문에 바다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1982년도에 유엔 해양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해양법,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이 해양법을 협약을 하고 지키거든요. 거기서 121조에 보면 섬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자연적일까? 라고 해보면 분명히 어느 국가가 인공섬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뒤로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고 고조시기에 만조를 했을 때 수면에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법에서 이렇게, 국제법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지금 광주에서 큰 도시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섬에서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섬에서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에 대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몸소 겪으면서 살았어요.
자, 우리가 역사 속에 봤을 때 아까 장보고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근데 고려 말기부터는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바다 진출을 막았고 국가에서 또 섬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자어로 해금, 바다를 나가는 걸 금한다, 못 나간다, 해금 정책, 공도 정책. 섬에서 사는 걸, 이 공자가 빌 공자예요. 비었다, 섬을 비우게 만든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까지는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어요. 이런 것 때문에. 왜 공도 정책을 했냐면 고려 후기에 되게 바다에서 사는, 또 바다와 또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기질이 강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연재해를 겪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질이 강하고 공동체성이 더 강합니다. 이 육지에 있는 농촌보다 섬이나 어촌 지역 사람들이 공동체성이 훨씬 더 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의 능력이 키웠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왕은.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해상 세력을 견제하고 또 중앙 집권적,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도정책과 해금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영향이 언제까지 갔냐면 사실 여기서 조선 후기까지도 끊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끊겼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사실은 그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주로 육지적인 마인드, 육지 중심적인 생각들이 강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산업화 시대를 겪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개발의 변방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더 왜 심각해졌냐면 더욱더 이제 여기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게 봐버렸어요.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썼어요. 저 중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는 목포로 왔는데 그때 이런 말 들었어요. 저는. 반 친구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쓰면서 비하를 했어요. 너는 섬에서 왔지? 하니까 이렇게 섬 X 하고 이렇게 했고 뱃 X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썼거든요. 저는 그걸 들었었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2000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아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렇게 20살 때 정도, 그때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먹고 삶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관광이나 또 이렇게 더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주 5일제라는, 지금 여러분 당연하게 주 5일만 학교 다니잖아요? 저 학교 다녔을 땐 주 6일 다녔어요. 예.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조만간은 주 4.5일제가 될지 4일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실현될 가능성까지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조금은 관광도 가야 되겠고 쉬어야 되겠고 힐링도 해야 되겠고 그런 공간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 공간에 대한 공간으로서 바다가 됐고 바다 해수욕장이나 섬이라는 그 해양 관광 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90년대부터 시작한 게 뭐였냐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해양 영토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특히 독도. 여러분 독도 다녀온 친구 있어요? 오, 진짜요? 와. 저는 2번 다녀왔어요. 안 갔어요. 예. 저는 2번을 다녔는데 저는 운이 좋게 2번 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독도까지 가는 백길이 열렸어요. 사실은 평상시에 가고 싶어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독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019년도에 갔고 그 뒤로 21년도에 학술대회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갔는데 그 독도라는 곳을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독도가 누구 거냐?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왜 그 조그만 섬, 사실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못 돼요. 독도가 이런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위로 된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독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우리 거다, 너희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섬은 몇 개일까요? 아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이렇게 3,343개, 이게 사실은 통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통계청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무인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무인도가 우리나라 같은 게 정확하게 무인도 기준 자체가 이렇게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오게 되면 만조라고 했을 때 아까 물이 가장 많이 들었을 때 이렇게 바위만 조금 나왔어요. 사람이 설 수 있는 그 공간,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섬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카운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카운트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1억 개가 넘는 섬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또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섬으로 카운트하지 않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름 같은 경우가 뭐 1km 정도 돼야 되는데 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게 아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확한 카운트가 아닌데요. 근데 정확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맞아요. 왜 맞냐면 사람이 살면요. 우리 행정안전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467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섬은 어떤 특징이 가졌을까? 제가 섬은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불편한 점도 발생하고 저쪽에 있는 좋은 점도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어려운 한자로 썼는데 아까 섬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했을 때 바다로 둘러싸였다고 했어요. 물로 둘러싸였다고 했어요. 그걸 환해성이라고 하거든요. 물로 둘러싸이는 공간.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육지와 떨어져 있다. 격절되어 있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협소하다. 살고 있는 공간이 작습니다. 그런 특징들 때문에 정주 여건이나 이런 해상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섬 사람들은요, 우리 365일 중에서 육지로 나오지 못한 날이 며칠이나 될 것 같아요? 300일? 야, 이건 너무했다. 그러면 거의 거기는 그 형무소 같은 공간이 돼버리는 거잖아. 200일? 100일? 예, 100일 정도는 이렇게 자유롭게 육지를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못 나올까요? 네, 날씨가 작용을 해요. 태풍도 있고요. 바람도 많이 세게 불고요. 바람 세게 불면 배가 못 다녀요. 그리고 안개가 짙게 있으면 이게 선창에서, 항구에서 내가 봤을 때, 사람 산장에 봤을 때 1km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배가 못 든대요. 그게 막아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100일 정도는
섬 사람들은 밖을 나올 수가 없대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육지 사람들이죠. KTX나 아니면 시내버스가 하루 정도 안 다닌다 했을 때는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섬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그냥 아, 그런갑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해상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또 인구는 계속 감소해요. 저도 초등학교 이후에는 목포로 나와서 또 딴 곳에 살다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안이라는 군이 있잖아요. 신안군. 가보셨어요? 신안군이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거든요. 근데 섬이 가장 많은 또 지자체입니다.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사섬이라고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 870개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 매립 간척하기 전에는 한 1000개가 있었대요. 근데 천사섬이라고 하는데 그 신안 같은 경우가 1969년도에 무안군에서 새롭게 나와서 신안이라고 한 거예요. 무안군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신안군이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무안군이다 한 건데 그때 분리가 됐을 때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분리가 됐을 때 지금이 신안군 인구가 38,000명인데요. 분리가 됐을 때는 19만 명이었어요. 19만 명이면 지금 목포가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목포 인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8,000명. 얼마나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렇게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들 어르신들밖에 안 살아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살다 보니까 섬에는 인구 감소가 계속 앞으로도 더 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한 3시간 강의를 할 것 같네요. 예. 조금씩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섬의 인구, 그러면 섬의 인구는 아까 말했듯이 유인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연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섬도 유인도가 무인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섬에 사는 인구가 행안부에서는 한 86만에서 이게 2016년도인데 이게 82만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22년도에. 이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령화도 있고 이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돈벌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사실 섬에서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학교가 없어요. 과거에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바깥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폐교가 됐대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학교가 되게 많대요. 섬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신안군에서는요, 신안군 홍도라는 곳이 있어요. 홍도 들어오셨어요? 한번 여름에 가보시면 굉장히 경치가 좋고요. 물도 되게 맑아요. 스킨스쿠버가 가능한, 우리 서남해안 쪽에서 가능한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신안군에서 부모님 직업도 주고요. 학생들의 모든 그 장학금도 주고요. 제발 와라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5가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살아요. 월 그래서 300만 원 이렇게 월급처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신안군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섬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보면 더 이렇게 감소하고 있대요. 사실은 없어지게 될 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인구 감소율은요, 더 심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섬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사라지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부의 입장은 그 경제학적으로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그냥, 거기다가 이런 돈을 투자할 바에는 그냥 없애고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육지에 살게 되면 1억씩 줄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무인도가 되면 사람이 살던 공간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공간, 살지 않는 공간으로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 그런 것도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구 소멸돼서 무인도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아까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식량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했어요? 25% 정도는 확보한다 했죠. 그게 수산물이거든요. 수산물을 많이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수산물은요. 주로 물론 먼 바다를 가서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가 충남이에요. 충남 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충남에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섬 주변에는 어장 활동을 합니다. 양식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은 하지가 않아요. 바다를 이용하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무인도가 되면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바다들은 이용하지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면 수산 자원이 감소가 되겠죠.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해조류나 그 고기들을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어려운 말로 이렇게 공동화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사는 해역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해역의 공동화가 발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세월호 사건 났잖아요. 안타까운 사건 났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 배가 침몰을 할 때 구조했던 사람들은 국가보다는요, 해양경찰보다는, 해군보다는 먼저 어민들이 구했어요. 어민들이 주변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 다 구했어요. 섬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을 보고 바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섬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고도라는 섬이 있어요. 가고도라는 섬이 어디 있냐면 가장 서쪽에 흑산도보다 더 밑에 있는 섬이거든요. 거기가 가고도라는 섬이 이런 말까지 있어요. 가고도에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새벽에 들으면 중국에서 우는 닭소리까지 들린다. 라는 말처럼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기서도 사람들 꽤 살아요. 한 500명 정도 살거든요. 물론 그 등록된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살고요. 실제는 한 300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살까? 그 사람들이 삶으로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요. 중국 어선들이 침입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해양 영토에 들어왔어요.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할 수가 감시의 눈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시를 하면서 섬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결도 하지만 이렇게 국가 권력한테 이렇게 해양경찰이나 또 해군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구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섬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은 무인도가 되면 이런 기능들을 전적으로 국가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낸 세금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경찰이나 해군을 거기다 파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섬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섬이 무인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부에서는 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안타깝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면 자, 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섬 사람들은 자연 조건을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사실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이걸 적응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나타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육지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물대라고 그 물이 들고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그냥 한 공간에서 잡는 게 아니라 그 물대에 맞춰서 이동하면서 고기를 잡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거 성 아니에요.
이거 우실이라는 곳인데요. 신안군에 가면 보게 되면 바람을 맞고 섬은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제주도 가보면 바람 되게 많이 불잖아요. 육지보다 훨씬 더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우실이라는 공간도 이렇게 돌담을 쌓기도 하지만 또 나무를 심어서도 이렇게 우실을 막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바람 막이도 하겠지만 안 좋은 기운을 막는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것도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 채취, 소금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 또한 이런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섬사람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갯벌 위에 뭐 돌 같은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예? 예, 노두길이에요. 네, 적어 놨으니까. 이 노두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못 들어보셨죠? 노두란 말 자체가 한자인데, 젖을 노자를 써요. 젖었다, 물에 젖었다 뜻이고, 두자를 쓰기도 하지만 도자라고 쓰기도 해요. 길도자를 쓰거든요. 젖은 길이란 뜻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섬 사람들이 배로만 이동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서해안은 완만하잖아요. 동해안은 좀만 가면 해수욕장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수심도 엄청나게 깊어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때도 거의 없어요. 물때가 없는데 여기는 조수간만 차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 11m까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처럼 이런 것도 수심이 얕다 보니까 저 옆에 육지, 저 옆에 섬을 가고자 해. 옛날에는 다리를 만들 기술은 없었잖아요. 지금 다리를 만들 기술이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된 게 1934년도에 부산에 가면 영도대교라고 있어요. 그 다리가 최초의 우리나라 연륙교거든요. 영도하고 이렇게 부산 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다리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을 싸서 갯벌이다 보니까 수심이 아픈 공간들 돌을 싸가지고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재밌는 게 뭐냐면 물이 빠지게 되면 길이 생기는 거지만 물이 들게 되면 다시 길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모세의 기적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갖다 놨을까? 갯벌이거든요. 여러분 갯벌 다녀오셨어요? 갯벌은 좀만 가면 그냥 빠져요. 빠져가지고 육지까지 가려면 옷 다 베르잖아요. 근데 이 노두길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이 노두길을 또 만들면서 이 갯벌에 빠지지 않고 간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노두길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만들 때는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이제 들고 쓰고 반복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이끼가 생겨요. 이렇게 바다도 이끼 같은 게 생기거든요. 해조류 같은 게 붙어요. 돌에가. 그러면 되게 미끄럽거든요. 이게 거들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두길을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이걸 벗기기도 하고 다시 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수 작업도 마을 전체가 합니다. 공동체성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조그만 섬에는 학교도 없다 보니까 이 노두길을 통해서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풍어제나 당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그 풍어제 자체도 이렇게 섬 사람들은 같이 함께 했고 빌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물때가 이 지형마다 제 옆방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지형마다 물때가 다 틀리대요. 그래서 어촌이나 섬을 가게 되면 물때 달력이 있어요. 예. 있는 것처럼 그 기준점 자체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특히 해남 쪽은
서해안과 남해안 쪽을 구분하는 해남 갈도 쪽에가 그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섬 사람들이 이렇게 물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대가 생물학적 리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이죠. 섬 사람들은 이 물대를 통해서 생활 리듬이 됩니다. 그 물대에 맞춰서 새벽에도 나가서 어장행위도 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대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갯벌에서 활동도 합니다. 그런 지식들도 있고요. 이런 지식들은 뭐 책에 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마을 사람들 또 자식들한테 얘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지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노둘기를 가지고 최근에 저도 이거 할 때 관여를 했어요. 이 계획을 할 때 관여를 했었는데 신안군에 지금 여름에 가면 조금 더워요. 신안군에 노둘기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런 노둘기를 가지고 신기하게 각 12개의 공간들, 12km 정도가 되는 공간들을 걷는 길을 만들었어요. 순례자 길이라 걷는 길을 만드는데 각 1km 구간마다 사당,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쁘장한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한 2-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와서 조각하고 만든 거예요. 이런 건축물들 만든 거예요.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물때를 잘 맞추고 가면 지금 여기가 물이 들어올 때거든요. 이런 길이 물이 쓸 때 걸어갈 수 있고 들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데 그냥 서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빠지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점소학도라고 신안군에 가면 있어요. 가을에 가면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예요. 걷기도 좋고 뭐 자전거 타고도 좋고 각각 이런 공간들 찾아가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섬 사회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유배의 공간이라고 사용했어요. 우리 이 영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예, 자산어보라는 정약전이선 물고기 사전, 백과사전 그 컨텐츠를 한 건데 이걸 찍었던 공간 자체가 이 정약전이 살았던 우이도예요. 우이도가 유배를 온 거잖아요. 정약전이 정약용의 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배를 와가지고 이런 물고기 사전도 대백과사전도 만들기도 하고 또 각종 유배로 온 섬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림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고요. 또 표류를 했다. 문순득이라는 그 홍어 장수 같은 경우에는 표류를 해서 오키나와까지도 이렇게 다녔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옛날 사진 같은데 무슨 사진 같아요? 뭔 배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고기잡이 배인데 이 고기잡이 배가 많이 모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시라고 해요. 바다의 시장. 파시가 열렸어요. 흑산도나 제원도나 그런 섬들에는 이 파시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기를 거래를 한 거예요. 유명한 파시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목포도 항구 축제를 할 때는 이 파시장을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또 섬 사회는요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해안 쪽이 우리나라가 종교가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섬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종교 활동들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혼종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4부는 짧게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섬과 바다는요, 그냥 보기 좋은 곳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공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공간이 지금은 해양 오염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밌는 것은, 울릉도 하면 뭐가 유명해요? 오징어. 요즘은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잡히냐면요, 흑산도에 잡혀요. 흑산도에 가면, 흑산도에 뭐가 유명해요? 홍어. 홍어는 요즘 연평도 가야 잡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그 바다 공간에서 그 바다뱀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데도 뱀들 같은 게 출몰을 합니다.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개발. 저는 최근에 연구 주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또 국토부가 이렇게 바다 이 섬을 계속 다리를 놓는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거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갯벌을 막아버리고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리조트 개발이나 걸 많이 해보면 물론 인간의 편리성을 통해서 하지만 그 섬 사이에는 파괴가 됩니다. 환경오염도 더 심하게 되고요. 섬의 고유성 특징들 다 상실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섬과 바다는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열쇠가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또 각국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도 이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양 보호 구역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호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해서 갯벌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있는 많은 공간들 자체 갯벌들이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활동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앞에서 설명한 우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또 생물 채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닷가에 서 있는 것들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인이 있고요. 또 그거 자체가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해양 청소나 그런 정화 활동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과 같은 수업들 많이 참여하면서 바다를 무대로 하는 또 바다를 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해양 강국으로서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섬에 대한 다양한 강의 들으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섬 개발과 축제 등 신안만에도 천사섬 축제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섬 개발과 축제 등 섬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생활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좋은 점도 많고 그 지역의 수익 창출이라든지 다양한 알리는 환경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환경 측면에서 보면 섬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이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섬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보다는 어떤 조성을 위한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축제를 위한 어떤 것을 도입하고 하다 보면 다리 건설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자연 파괴도 당연히 함께 동반될 것으로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섬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자연 파괴 요새 많이 자연적인 활동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개발이 지속되는 것이 좋을지 걱정되는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저는 주로 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도라는 섬이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가 수소나의 섬이라고 수소나 그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그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축제 같은 거 하고 굉장히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그 섬을 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 주민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 어르신이 한 80 정도 되는 이제 어르신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죽기 전에 한번 걸어서 육지를 가고 싶다. 다리가 건설돼서. 다리를 건설하는 걸 엄청나게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섬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희망하는 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거 안 되면 다 떠날 건데 라는 생각도 있고 복잡한데요. 또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부터 섬의 다리를 많이 건설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많이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낮으면 섬의 인구가 늘어날까? 아닙니다. 더 감소가 심하고 더 이제 이런 경제적 유출도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섬 주민들한테는 그게 희망입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연결되면서 섬에 있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그 최대한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또 섬 주민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다리가 건설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 버립니다. 대부분의 섬의 땅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파셔가지고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그런 다리가 나오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개발 붐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 문제하고 가장 피해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 신문 기사에 썼는데 어르신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섬은 교통체계가 바다를 통해서 있다 보니까 선박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있다 보니까 주로 마을 자체가 바다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항구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건설 비용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최단거리, 중앙을 관통하는 로드 하다 보면 다리가 나아져 버리면 더 이상은 백길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육상, 차로 버스로 다니기는 해야 하거든요. 버스나 개인 승용차로 다녀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차를 사서 다닐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과거에는 배 타면 바로 갔다가 어디 항구 갔다가 육지 갔다가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더라도 2시간, 3시간을 뺑뺑 돌아서 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그러면 최소화시키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해결하고 또 중요한 것은 개발에 있어서 조금은 선진국이라는 그 선진국에서는 섬을 들어올 때 입도세라고 받습니다. 섬을 들어오면 세금 내라 라는 거 받거든요. 우리도 그걸 실행했던 게 어디냐면 퍼플섬이라고 하는 그 섬 있지 않습니까? 저 안자도에 있는 퍼플섬이라고 해서 그 보라색 섬으로 다 칠했던 그 섬 자체도 들어갈 때 5,000원을 냅니다. 그 섬을 가려면. 그게 약간은 그런 개념이 우리도 정착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모아서 그 섬을 더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섬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추천할 만한 섬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섬을 즐기다 보다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섬에 살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저는 일인식적인 시점에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하는 편인데, 제가 추천할 만한 섬들 좀 꽤 있어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물론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기점 소학도 되게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예, 기점 소학도도 괜찮고요. 또 뭐 홍도나 그런 것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있지만 또 요즘은 전 신안군 섬들 자주 가는 편인데 신안군에서는요 1도1 뮤지엄 사업이라고 해서 한 섬에다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그걸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거 이용하는데 10,000원이면 그 모든 섬들에는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신안 중부권 자체가 다 이렇게 다리로 많이 연결돼 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섬들 한번 투어하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2박 3일 걸립니다. 예, 그 정도로 컨텐츠가 많고 유익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올 여름방학에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다가 중요한데 왜 간척을 해요? 아, 저기 있구나. 예. 왜 간척을 할까요? 간척이 사실은, 최근에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간척은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 특히 많이 있었고요. 간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건 그거였어요. 아까 섬의 특징 중에서 세 번째 특징이 뭐였었어요? 좁다고 했잖아요. 협소하다고 했잖아요. 좁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먹는 거, 쌀을 수확하기 위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했겠잖아요. 특히 재밌는 것은 신안은 어촌이 발달한 것보다는요, 농촌이 더 발달했습니다. 농업이 더 발달했습니다. 농업이. 그만큼 간척 사업을 한 곳이 되게 많습니다. 대규모의 농토를 많이 간척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때나 일제시대 때도 몰래 앞에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하면 내 거였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내 땅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간척하는 사업이 많았고요. 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은 갯벌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우리가 갯벌은 그냥 보기 싫은 그곳이 아니라 사실 그 공간 자체에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갯벌이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이곳에 모여서 바다를 또 섬을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희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이런 거 하니까 같이 볼래? 설명해 줄까? 해도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바다와 관련된 이런 직업분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 또한 가치가 더 있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역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2의 장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